작년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한국, 일본 얘네들 증시 다 보세요. 얼마나 상승했나? 근데 유독 중국, 뭐 상해라던가 홍콩 얘네들은 하락을 했죠. 그럼 올해 누가 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싸움에서 누가 좀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미국과 좀 친미 국가들이 누가 있는지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누가 있는지 거시적 경제랑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권은 또 어디 쪽에 속해 있는지 누구랑 붙어 있는지 정치적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날 거냐면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종목마다. 누구는 막 100%, 200%, 누구는 막 마이너스 30.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올해 규제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장세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죠? 아르헨티나 증시입니다. 이거를 전체로 땡겨봤을 때도 지금이 전고점, 최고점을 넘은 상태예요. 차트 보면은 이렇게 쭉 하다가 축 솟습니다. 신기하죠? 자, 요게 뭐냐면 밀레이 대통령 당선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증시가 폭등을 했죠. 오, 박하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아르헨티나 물가랑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랑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딱 맞춰 오셨네. 이래서 우리가 코인이슈 경제 채널이 좀 세계적인 방송이야. 글로벌 방송. 아르헨티나 얘기를 해도 오시고, 일본 얘기를 해도 오시고, 국제적으로 다 있어. 또 우리 미국 하면 스탄님, 또 우리, 또 누구였지? 그 세 글자였는데, 미국 계신 분, 그때 그 물가 알려주셨던 분, 음, 특파원 분들이 다 계시죠? 자, 생생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비트키님, 맞아, 비트키님. 맞아. 자, 일단 오늘 아르헨티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아르헨티나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아르헨티나.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말고. 룩셈부르크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축구, 메시, 스탄이 물가 10배. 그렇죠. 그렇게 우린 접근해야지. 경제로 접근해야겠죠. 아르헨티나 그 TV 방송에 뭐 가격이 막 적혀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라면 안에 뭐 100달러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니까 막 50달러 막 돼 있고.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야. 50달러가 아니지 막 더 올라가야지. 화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바뀌어. 물건 가격이. 그리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안 받아. 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던 그 근로자가 한 달 뒤에 됐더니 200만 원 똑같이 받았는데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월급 받는 분들은 일주 주급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야 돼. 그래야 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 소고기 제일 싸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외국인들한테는 최고의 여행지, 아르헨티나. 근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최악의, 이렇게 딱딱딱.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생각을 떠올린다고 하면은 1년에 물가만 140% 급등한 나라. 스태그플레이션인 나라. 물가가 폭등한 나라. 국민들이 좀 힘든 나라. 그런 생각을 떠올리시죠.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전고점을 넘었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이거 배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올해 뭐 주식 투자를 하던 코인 투자를 하던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갑니다. 원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93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잽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30년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전 세계 6위 정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영토 자체가 전 세계 통틀어서 8번째로 클 겁니다. 그래서 막 기후적으로나 아니면 좀 초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팜파스라고 뒤집어져. 거기서 이제 막 그 콩이라던가 뭐 밀, 그러니까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 뭐 목축업도 마찬가지고 쇠고기도 미친 듯이 수출하고 항상 수출로 재정 흑자를 내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언제부터 좀 뒷걸음질을 쳤냐면 64년도 페론 대통령이라고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들어서고 나서 국민들한테 막 돈을 막 뿌렸어. 이쁨 받으려고. 그리고 외국 자본들 다 몰아내. 너네 뭐야? 다 나가. 가스, 철도, 전화, 뭐 전기 다 국유화시켜. 그리고 국민들 다 무상으로 복지해줘.
세금 없죠, 당연히. 그리고 무상복지도 확대하면서 매년 25%씩 임금을 막 계속 올려. 국민들 좋게 해주고 막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수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돈도 막 찍어내. 똥값이 됐죠. 10년 동안 어떻게 했죠? 그런 국민들한테 퍼다주는 정책을 딱 하고 나서 다음 이제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이미 지금 뽕맛을 봤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대통령 뽑을 때도 똑같은 페론 같은 대통령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한 123년? 123년 됐어요. 123년 중에 113년 동안 재정 적자를 겪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빼고 재정 적자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관련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거죠. 빚쟁이였다는 거죠. 페론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부터 쭉 어떻게 됐을까? 9번의 국가부도를 맞이했고 또 22번의 IMF 구제금융이 들어갑니다. 그냥 아예 나라가 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추락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11월 그 작년 10월 달 이제 막 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해. 근데 혜성같이 등장한 남자가 누구냐면 밀레이 대통령. 아, 얼굴이 없네 또 때마침. 막 가죽 자켓 입고 막 전기톱 막 윙윙 하면서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국민들도.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톱을 왜 갖고 있었냐면 전기톱으로 이제 GDP의 최소 15%까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 공무원들도 다 자르고 우리 정부에서 막 돈 되는 거 다 팔 거고 정부가 돈 안 쓸 거야. 재정 적자 이거 없앨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10개에 관련해서 경제 비상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레이 정부 그 전기톱 계획이라고 처음에 이제 가장 좀 데모도 많이 일어났고 가장 좀 뭐랄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들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냐면은 공무원이 정말 많아요.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7.4%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한 340만 명 정도가.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한국의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117만 명입니다. 비율이 2.3. 아르헨티나 4천만 명 중에 7.4, 340만 명, 7.4. 거의 한 2.5배?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리 공무원이랑 조금 다른 게 계약직도 많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도 비율만 따지면 한국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무원 7천 명 자르겠다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공무원 집에 있는 뭐 마대자루, 뭐 빗자루 갖고 밖에 나가서 뭐 해요? 데모 해야겠죠. 대규모 시위 해야지. 막 시위 일어나고 막 아마 그럴 겁니다. 박하니님 진짜 막 그 데모 일어나고 하고 있죠 지금?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특파원 좋습니다. 네, 데모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밀레이 정부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에 나가는 이제 재정들, 이런 지출들 이런 것들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나 뭐 전용 비행기 이런 거 다 매각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막 호화스럽게 살던 사람들 다 처리하고 돈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통령 간제에 걸려있던 그림까지 판다고 합니다.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실제로.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좀 핵심적으로 뭐라 그럴까 아르헨티나의 좀 증시를 상승시켜줬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뭘까? 소고기가 싸서 매일 먹는다는 말은 예전 얘기고 월급 받아서 매일 소고기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월급이 그 아르헨티나 그게 그거니까 페소가 외국인들만 좋지. 자, 아르헨티나 페소 급격 평가절하 초강수. 진짜는 요거죠.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왜 아르헨티나 증시가 오르는지. 그 밀레이 대통령이 자기네 법정화폐 가치의 그 가치를 반으로 떨어뜨려. 51% 하락시켜. 그리고 뭐 지금까지 다 하락한 게 한 100%가 넘는다고 합니다. 110몇 프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페소화를 왜 평가절하를 하는 걸까? 자기네 화폐 가치를. 자, 한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의 원화 가치를 하락시켰어. 지금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막 튄다, 한국 원화 가치 빠진다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르헨티나 얘네들은 지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어. 왜 그럴까? 왜 떨어뜨렸을까?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물론 이제 좀 세세한 거 달라요. 세부적으로 좀 다른데 생각나는 국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르헨티나 보면은 자신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증시와 자기네 국가에 투자가 들어오네. 이상님, 일본. 그렇죠. 자, 대선 운동 당시에 밀레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자국 화폐인 페소화 가치는 없애고 죽여버리겠대. 그리고 달러화를 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경제 공부한 국민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알아. 달러화를 쓰겠다는 얘기는 외환보유고량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량에 달러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달러가 없으니까 지금 막 휘청거리고 나라가 막 망할 것 같고 구제금융 받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불성설이지. 달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달러화를 써? 자, 그럼 볼게요. 갖고 있던 페소화 환율을 54%한 번에 낮춰버려. 평가절하 조치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볼게요. 아르헨티나는 원래 뭐 어떤 국가냐면은 환율을 고정으로, 고정 환율제입니다. 고정으로 설정을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국가예요. 자, 우리가 환율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환율제, 그리고 변동 환율제. 고정 환율제는 보통 정부에서 개입을 해, 환율에. 그래서 미국이 2018년도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중국은 너네 환율 조작국이다. 이런 얘기 하죠. 니네가 조작해서 만들었잖아. 변동 환율 뭐예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죠. 금리가 높아지면 올라가고 수출이 막 줄어들면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해외 시장에 기준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하는 환율제가 변동 환율제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고정 환율제였어요. 근데 환율을 낮췄다는 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실제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과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정적인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환율 가치를 낮췄어. 환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페소화 가치를 낮췄어. 그러면 우리 페소화가 싸다는 건 수입을 할 때 비싸게 사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싸게 사온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다른 국가한테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화폐 가치가 싸. 그러면 수입 물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비싸게 물건을 사온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실제로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식자재 가격이 평균 2배가 올랐고 휘발유 가격이 60%가 상승했습니다. 국민들 지금 쓰러져 죽을라 그래요. 국내선 항공기 가격 2배 가까이 상승했고 국민들 지금 죽을라 그러죠. 자, 근데 뭐가 바뀌었냐? 그동안 고정환율제로 해서 정부에서 쓰는 환율, 시장 환율이 달랐는데 이거를 낮추면서 시장 환율과 같아졌어. 어라? 정부 환율과 시장 환율이 일치하면서 시장이 돌아갑니다. 암시장이 돌아가요. 거래가 돼요. 그리고 볼게요. 수입할 때는 비싸게 샀지만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곡물이라던가 뭐 이런 소고기라던가 수출하는 기업은 어때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자기네 화폐 가치가 싸면 경쟁력이 생기죠. 일본보다 싸. 옆 나라 브라질보다 싸. 당연히 경쟁력이 생기죠. 수출량이 늘어나고 기업들 실적이 올라갑니다.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르헨티나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자금이 들어오죠. 투자가 들어오죠. 이해되셨나요? 자,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하니까 뭐를 벌어와요? 달러를 벌어오죠. 달러를 벌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달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왜 밀레이 대통령이 지금 페소 가치를 이렇게 쭉 내리면서 이런 모험을 시도를 하고 있는지? 자,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서 좋아. 그럼 뭐를 낼 수 있어요? 세금을 내죠. 정부한테. 그러면 외환보유고부터 시작해서 재정에 있는 이런 창고에 돈이 차곡차곡 또 쌓이죠. 이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한이님, 아르헨티나 지금 대통령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 지지율은 비슷하죠? 오히려 더 올라갔다 그러던데. 대선 때가 50몇 %였는데 지금 62%라고 합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참을만 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면 참아보겠대. 왜? 나라가 바뀌려고 이게 노력하는 거니까. 지지율은 나쁘지 않다고. 그렇죠. 밀레이 대통령 지금 경제정책이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빈민층 빼고는 다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르헨티나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사실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르헨티나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자, 갈게요. 오늘 재밌죠?
밀레이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월가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들이 뭐를 추천하기 시작해요? 야, 아르헨티나 국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골드만삭스가 아르헨티나 국채를 매수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 미국이. 야, 아르헨티나 국채 한번 봐봐. 매력적이던데? 사도 좋을 것 같아. 보고서를 발표하죠. 그러면서 미국 자금들도 그렇고 전 세계 자금들이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국채 매수세가 몰리게 됐죠. 자, 볼게요. IMF한테 지금 아르헨티나 지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IMF가 누구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 누구 거라고 좀 하기에는 그렇고 최대 많은 지분,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17.41%. 쉽게 말해서 거의 IMF는 미국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IMF가 개발도상국이나 뭐 디폴트 날 것 같은 이런 국가들, 뭐 싱가포르 아니지. 뭐 스리랑카라던가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먼저 바라는 거 1순위가 뭘까? 뭘까? 야, 너네 환율제 아르헨티나 고정 환율제 쓰더라. 정부에서 그냥 니네가 환율 딱 지정해가지고 암시장이랑 아예 다르더라. 돈을 찍어대니까 당연히 페소가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돌려막기 하려고 너네가 임의적으로 해? 그럼 돈 못 빌려줘. 너네 변동환율제로 바꿔라. IMF가 항상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이 변동환율제로 바꿔라.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였나? 아프리카 국가 몇 개랑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멕시코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하여튼 무튼 몇 개 국가가 지금 변동환율제로 막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꾸니까 당연히 체제가 변환이 되는 거니까 좀 막 몸살이 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막 힘든 국가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금리로 바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IMF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일단 IMF가 그런 얘기를 했고 밀레이 대통령이 진짜로 화답을 했어. 자기네 그 페소화 가치를 떨구면서 어떻게 했죠? 시장과 환율을 맞췄어. 고정환율제를 버렸죠. 버렸다? 뭐 낮춰줬으니까 시장이랑 맞췄으니까 변동환율제로 가고 있죠. 그랬더니 미국이 보답을 해줍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아르헨티나 국채 사세요. 쭉 얘기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아까 화폐 가치를 내리면서 수출도 들어오고 외환 보유고량도 달러도 차곡차곡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벌어야 IMF 돈을 갚지. 첫 번째, 돈을 버는 거.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우리 1997년도 때 한국이 IMF로 무너졌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할 때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외환 보유고의 그 외환이 바닥이 났죠. 그래서 국민들 다 금 갖고 와라, 외환 채우자.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 외환들이 많은 이유가 다 이때 터졌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부족해서. 근데 97년도에 혜성같이 누가 등장해요?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이라 그러죠. IMF가 들어와서 우리 돈 빌려줄게 달러 얘기를 합니다. 돈을 빌렸죠. 빌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은행, 알짜배기 부동산, 뒤집어진 내놓으라는 기업들 전부 다 누가 가져가요? 월가 은행들이 쭉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동아시아부터 그 발발이 됐던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97년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월가에서 뭐라 그래요? 한국한테? 야, 근데 너네 좀 금리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금리 좀 올려. 한국? 어쩔 수 없죠. 돈 빌리는 입장이니까. 금리 올릴게요. 쭉 올렸어. 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금리가? 자, 보통 우리나라 원화 화폐 가치가 있죠. 원화랑 뭐가 연동이 되어 있냐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증시. 그러니까 원화로 살 수 있는 부동산, 증시 얘네들이랑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금리가 이제 돈의 값이니까.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부동산 가격이나 증시도 주가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월가가 너네 금리 올려 무슨 뜻이에요? 야, 너네 은행이랑 부동산이랑 너네 좀 주가 좀 올려. 알았어요. 금리 올릴게요. 쭉 올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월가에서는 10배 벌었네, 50배 벌었네, 100배 벌었네, 엑시트 하죠. 그러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서 그 돈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진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아르헨티나가 됐던 스리랑카가 됐던 IMF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돈놀이를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그 나라를 잠식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변동환율 제조. 고정환율제 하면은 지네들 정부에서 금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리 올려라 해도 금리 안 올려. 왜?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변동환율제야. 어쩔 수 없어. 너네 때린다. 달러 올려? 그럼 얘네들도 깨져. 그러면서 달러 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잠식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왜 변동환율제를 안 하는지? 중국은 조금 변동도 아니고 고정도 아니고 지네들이 좀 개입할 때 개입하고 균형이라 그랬나 하여튼 중국은 조금 지네들이 이제 개입할 때 하면서 좀 다릅니다. 환율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변동환율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변동환율제를 하는지. 잠시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변동환율제로 이제 가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이 화답을 했고 미국의 샷아웃을 듣고 전 세계 자금들이 아르헨티나 증시로 몰린 겁니다. 왜 이제 아르헨티나 증시가 상승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나오죠. 지금 미국과 아르헨티나 이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있어. 째려보고 있어. 아, 이 저스트는 안 되겠네. 누굴까? 째려보고 있어. 아, 이 저스트 마음에 안 드네. 일본? 중국이죠. 사실 중국이 대통령 후보 중에 세리오 마사라고 경제장관이었죠. 경제장관이었던 세리오 마사 후보를 밀고 있었어요, 중국이. 그리고 이제 세리오를 통해서 10월 달에 통화스와프 해줄게, 중국이 도와줄게 얘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세리오 마사가 당선에 실패하고 전기톱 들고 밀레이가 당선이 돼버렸어. 근데 밀레이 특징이 뭐였냐면 대선 때 중국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친미예요, 밀레이는. 야,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랑 어떻게 이걸 하냐. 타협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된다. 중국을 계속해서 깠습니다. 근데 중국이 밀레이 대통령 되고 나서 딱 열흘 뒤에 뭐를 했냐면 2009년도에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통화스와프를 맺었었어요. 8조 5천억 정도 규모의. 2009년도부터 맺어왔던 걸 거의 한 20년 넘게 맺어왔던 걸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중단시킵니다. 밀레이 당연히 열받죠. 대선 때도 공산주의 국가 거래 안 할 거야. 밀레이도 반격을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브릭스 가입 요거 안 할게. 중국 너네 한번 해봐. 브릭스 가입 안 하는 걸로 엄포를 놨죠. 원래 중국이 뭐를 하고 싶었냐면 지금 광물들이나 원자재들 계속해서 수출 금지하면서 미국을 때리고 있죠. 브릭스에 원유 파는 애들, 생산하는 애들, 그리고 광물이나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자재들부터 시작해서 곡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 다 넣어서 미국을 규제하자 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빠지면서 그 야망이 지금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여튼 중국과 미국,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요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올해 비트코인 투자도 좋고 주식 투자도 좋은데 우리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올해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시적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정권이 누구와 친한지, 유럽의 어떤 국가의 정권이 좀 누구랑 친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이탈리아 우리 멜로니 총리는 미국과 또 친하죠. 중국과 얼마 전에 또 1대1로 계약 파기하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합해가지고 작년에 어떤 증시는 상승했고 어떤 증시는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돈을 넣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작년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한국, 일본 얘네들 증시 다 보세요. 얼마나 상승했나. 근데 유독 중국, 상해라던가 홍콩 얘네들은 하락을 했죠. 그럼 올해 누가 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싸움에서 누가 좀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미국과 좀 친미 국가들이 누가 있는지,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누가 있는지, 거시적 경제랑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권은 또 어디 쪽에 속해 있는지, 누구랑 붙어 있는지, 정치적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날 거냐면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종목마다. 누구는 막 100%, 200%, 누구는 막 마이너스 30.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올해 규제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장세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꼼꼼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 to 90?